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2장은 경영학의 발달 과정입니다. 지난주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영학의 발달 과정을 크게 생산관리의 시대, 그리고 생산관리 이후의 발전,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의 경영학의 발전, 또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생겨난 그 사례 같은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발달 과정은 그 기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가 조금 지루해서, 그래서 제가 그 조동성 교수의 그 다른 교재를 참고해서 이 강의안을 작성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이제 교과서에서는 고전적 경영학, 그리고 행동과학적 경영학, 관리과학적 경영학, 그리고 이제 현대적 경영학,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경영학의 시대적 발전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적 경영학에서는 그 테일러 시스템, 포드 시스템, 그리고 페이올의 관리 원칙론,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 조직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학적 경영학에서는 인간관계론, 그 조직행동이론, XY 이론, 그리고 조직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과학적 경영학에서는 이제 흔히 계량 경영학이라고 하는 Operations Research, 이런 것들을 말하고, 현대적 경영학에 와서는 그 시스템 이론과 상황적합 이론 같은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표로 보면 고전적 경영학은 그 한 120년 전에 태동이 되어서 이제 그때 그 테일러, 포드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물론 그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과학적 경영학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론에서 출발해서 이 시기에 이제 태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시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영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그 옛날에도 농경과 목축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잘 활용해서 그 최고의 성과를 낼까 하는 그런 고민은 있어 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그 연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이제 학문으로서의 그 경영학은 그 국부론에서 계기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국부론이라는 것은 그 아담 스미스라는 영국인이 쓴 책인데, 경제학도 역시 국부론을 시작으로 출발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경영학에서 국부론을 이렇게 귀한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분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업. 그 일련의 그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쪼개서 전문화하는 그런 분업에 대한 얘기가 최초로 국부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증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발명되고 나서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대량 생산이 이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러한 그 이론들이, 경영에 대한 이론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류가 이제 수천 년을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증기기관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그 농사를 짓고 뭐 간단한 그 도구를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년에 비한 금년의 경제 성장이 거의 뭐 0%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일하게 한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힘으로 침략해서 그 나라를 약탈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일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겨우 부를 이룰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국가의 부를.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증기 에너지를 통해서 증기기관을 통해서 증기 배를 만들고 또 공장을 만들어서 증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런 모직물 같은 것을 대량 생산하고, 이러는 시대가 오고 나서 비로소 그 나라의 경제가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1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국부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생산관리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생산관리의 시대의 기초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국부론입니다. 국부론의 이제 우리나라 그 버전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죠. 아담 스미스가 이 국부론에서 처음으로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핀, 아주 간단한 옷핀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옷핀을 만드는 제조업 그 공장에서 작업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고 기계 사용법도 모르는 노동자는 노동자 혼자 이 옷핀을 만든다면 하루에 한 개의 이 핀도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핀을 만드는 공정은 철선을 느리고 바르게 펴고 자르고 뾰족하게 만들고 또 핀 머리를 붙이는 이런 18종류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8종류의 공정을 한 사람이 다 한다면 하루에 핀 한 개도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핀을 만드는 그 공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분업을 해서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그 공정만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생산적으로 많은 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부론에서 이 핀을 만들 때
이렇게 18종류의 공정으로 나누고, 즉 분업을 하고 10명의 직공이 이게 분업을 해서 자기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선을 늘리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바르게 펴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또 머리를 자르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뾰족하게 끝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또 핀 머리를 땜으로 붙이는 사람은 그것만 하는, 이런 분업을 통해서 일을 하면 하루에 10명이 48,000개의 옷핀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주장을 이제 국부론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업이 생산관리의 시대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생산관리의 시대는 이제 1900년대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모두 팔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기업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물자가 부족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건을 빨리 품질 좋게 많이 만드는 것이 그 기업에서 풀어야 될 과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에서는 그러한 기업의 그 요구에 맞춰서 생산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테일러라는 이제 사람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창을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20세기 초니까 20세기 초부터 1차 세계 대전까지니까 이제 190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붙으면 막 이제 일제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겨서 그 나라가 일본에 병합된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데릭 데일러라는 미국 사람이 이제 과학적 관리법을 제창을 합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전쟁을 하느라고 많은 물자가 필요하게 되니까 공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이제 주된 요구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적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부여하는 것뿐 아니고 그 일꾼들이 가장 많은 양의 물건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하의 연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하는 사람, 작업자의 동작 연구와 그 다음에 시간 연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에 투입되는 그 작업자들, 일꾼의 동작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는지, 이것에 이제 그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모든 작업자들이 동작과 시간, 그 같은 속도로 똑같은 분신처럼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생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그 작업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일러는 이 연구 덕분에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테일러는 이제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지금 포드 자동차는 지금도 뭐 유명한 미국의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 포드 자동차를 창업한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인데, 이 헨리 포드가 그 앞선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연구해서 그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단계를 그 수십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분업으로 테일러처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 효율성으로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포드 자동차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훨씬 빠르게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어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되었죠. 근데 이 포드가 말하자면 조립 라인에서 그 자동차를 생산하기 이전에는 그 동네 대장간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속을 뚝딱뚝딱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수만 개의 대장간이 있었고 그 대장간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굉장히 비싼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드가 이렇게 조립 라인 공정을 통해서 자동차를 아주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그 다른 그 대장간에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은 경쟁력을 잃고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이 포드 자동차, 포드의 대량 생산 체계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앞에의 테일러하고 포드의 연구가 그 경영학의 기초가 되고 미국 대학에서 경영대학이라는 경영학과를 만드는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 테일러나 포드의 대량 생산 체계는 그 작업자, 종업원을 사람이 아니고 일종의 기계처럼 인식을 했다는 거죠. 기계처럼 동일한 작업을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점차 공장 노동자의 일상, 그 아주 고단하고 단순 노동만 하는 그런 일상이 이제 서서히 비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초기 무성 영화를 만들면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동영상을 한 4분짜리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자동차 대량 생산 조립 라인에서 그 나사를 조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를 그 아주 비판적으로 만든 그런 영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그 찰리 채플린이 그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 동영상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그 대량 생산 체계가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경영의 이슈로 대두하게 되었어요. 자, 경영의 관심이 생산 설비에만 쏠렸던 시기였는데 종업원을 기계와 같은 생산 요소로 취급을 했고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에서 비난한 것처럼 이 비인간적인 그 노동자의 그 인간성이나 복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도 그 조합을 결성해서 그 사업주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렀던 그런 이제 힘을 기르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공장 기계뿐 아니고 이제 종업원들도 이제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에게 인간다운 작업 환경을 만들고 또 종업원들의 그 자아실현 욕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경영학이 공장 기계뿐 아니고 종업원들에게까지 그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생산관리 시대 이후의 경영학의 발전인데 첫 번째가 이제 호선 실험과 HR 시대입니다. 여기서 HR 시대라는 건 Human Resource, 인사관리 시대라는 거죠. 자,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이고, 그 테일러나 포드의 방식에 대한 그 사람을 기계처럼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그 종업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종업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강요에 저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24년에 그 하버드 대학의 메이어라는 교수가 그 미국의 웨스턴 일렉트로닉의 그 시카고에 있는 그 호선 공장에서 그 1년의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호손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공장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손 실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요런 거 답하기 힘들 거예요. 요 퀴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메이어 교수는 공장의 밝기, 조명이라든가 공장의 소음, 너무 시끄러우면 사람이 일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환경이, 작업 환경이 그 종업원들의 능률에,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작업장의 밝기를 바꿔주니까 생산성이 향상됐어요. 그런데 조명을 어둡게 해도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장의 밝기나 조명은 생산성 향상에 말하자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메이어 교수는 생산성 향상의 원인이 아니고 그 원인이 조명이 아니고 이렇게 조명을 바꿔준다거나 하는 그런 종업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그 생산성이 올랐다는 그러한 그 혁명적인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어의 결론은 인간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가 있을수록 높은 성과가 나타난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호손 실험이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자,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미국은 유럽이 전쟁터였고 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그 군수 물자를 연합군에게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미국은 2차 대전 중에 군수 물자를 생산해서 유럽으로 갖다 팔므로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죠. 사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에서 선두 국가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은 망하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시설들이 군수물자는 만들면 만들는 쪽쪽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 생산 시설에서 이제 모두 생산을 하니까 이제 과잉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 후에 소비자들도 근검 전략하는 그런 소비 행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시기에 그 생산보다 그러니까 공급이 소비를 넘는 공급 과잉 시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좋게 많이 생산하느냐가 이제 그 경영학의 관심이었는데 이러한 공급 과잉 시대가 오고 나서 과잉 생산 이슈에 기업들이 직면하게 돼서 이제는 고객을 어떻게 하면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 기계와 종업원에 이어서 소비자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마케팅의 시대가 이때부터 언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말하자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에 의해서 마케팅이 현대 경영학의 인기 분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경영의 관심이 나아가서 경영학의 관심이 공장, 기계, 종업원을 넘어 이제 소비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만드는 대로 팔렸기 때문에 이 마케팅은 경영의 관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공급 과잉 시대 이후에 소비자에 대해서 기업과 경영학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케팅 시대가 쭉 이어오다가 1973년에 그 이스라엘과 그 아라비아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산유국이었던 중동 국가들이 그 원유 가격을 하루아침에 몇 배 올리는 그런 오일 쇼크가 1973년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 이제 오일 원유에다가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이 많고 사실은 그 기름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름값이 하루에 4, 5배가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기름값이 4, 5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기업이 입게 됐죠. 그래서 기업의 관심이 이제는 외부 환경에까지 확대하게 됐다는 거죠. 기존의 공장, 기계, 종업원, 소비자에 한정되었던 관심이 이제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바로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유가 상승과 함께 기업의 생산 원가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소비 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침체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그 변수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은 이러한 그 외부 경영 변화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획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의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그 위협 요인이 실제 대두되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 이러한 연구에 돌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경영 전략에 대한 선구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일명 다이아몬드 모형, 그 Five Forces 모델이 이제 발표됩니다. 그 중요한 경영 전략 수립의 그 시금석이 되는 그런 모형이죠. 그리고 기업과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모형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은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이론이 이제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모델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Five Forces 모델은 이렇게 5가지 그 요소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그리고 아직은 경쟁자가 아니지만 그 산업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 진입자의 위협, 그런 위협이 또 환경 변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원자재 인풋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교섭력, 그것이 또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반면에 우리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력해져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재 진입자뿐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체재가 나타남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물건이 서비스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 그 모델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1번 빨간 거 이제 뭐냐면 기존 산업 내에서의 경쟁. 기업 간의, 그 산업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 산업의 산업 매력도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이럴 때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원가 절감을 추구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산업에서 적시에 철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인데,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외부자가 우리가 지금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그 해당 산업으로 진입할 위험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그 신규 진입자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고정비가 줄어드는 이런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절대적 우위를 확보함으로 해서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잠재 진입자의 그 위협을 감소시키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재 위협은 구매 고객이 우리 제품 대신에 대체재를 구매하지 않도록 고객의 로열티를 강화하는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대체재 문제는 그 최근에 와서 점점 더 큰 그런 위협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기존 은행이 이제 계좌 이체를 하는데 지금은 카카오가
계좌 이체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기존 은행을 통하는 것보다 카카오를 통해서 더 많이 그 돈을 이체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처음에 카카오가 탄생했을 때 그 메시지 주고받는 회사가 은행의 입장에서 그게 자기들의 대체제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매자와의 협상력은 구매자가 여러 대안이 우리 말고도 여러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품질 향상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 다양한 형태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공급자와의 협상력에도 그 위협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원료 공급을 다양화하고 대체 존재를 확인하고 그래서 항상 높은 교섭력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기업의 입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5가지 요소는 다 이 모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모델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전략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경영학의 발달 과정 두 번째 동영상으로 2000년 이후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리 경영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요. 자, 이건 왜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냐 하면 2000년에 그 미국에서 엔론 사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이키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두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기업도 윤리적으로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시대적 압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였던 특히 이제 후진국에서 일어났던 정계나 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기업이 이권을 획득한다든지 또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한다든지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과도하게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엔론 사태와 함께 벌어졌던 것이 이제 나이키 사태인데요.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스포츠 용품 나이키 그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키가 그 벵글라데시라든가 뭐 이런 그 제3세계의 그 저개발 국가의 그 미성년 노동자들에게서 아주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신발을 만들게 하고 그 신발을 $5에 구매해서 180달러에 선진국 시장에다 갖다 팔아서 그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이러한 사실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그 미성년 노동자 임금을 착취한 비윤리적인 기업의 대명사가 되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리고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지만
이러한 그 비윤리적인 사례는 지금도 이제 그런 악덕 기업들이 있는데 그 지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공정무역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 미국이나 유럽 그 선진국 시장에서 저개발 국가에서 물품을 가져오더라도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와라. 그런 것이 이제 공정무역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나이키를 아주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낙인을 찍게 만든 사진이 있는데 그게 바로 1996년에 라이프지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죠. 거기에 실린 이 사진 2장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파키스탄의 시알코트라는 곳에서 그 1만 개의 축구공 작업장이 있고 그다음 4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이 4만 명의 노동자들의 다수가 이렇게 어린이 노동자라는 거죠. 그래서 연간 3,500만 개의 축구공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어린이들의 수작업으로 생산해서 이거를 아주 낮은 임금을 주고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나이키 브랜드를 붙여서 아주 고가에 팔면서 그 저개발 국가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한 그런 그 이 사진이 라이프지에 실리면서 나이키를 비윤리적인 회사로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앨론인데요. 앨론 사태인데요. 200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비윤리적 기업입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제조 회사였던 엔론이라는 회사가 회계 조작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거예요. 15년 만에 그 미국의 6번째로 큰 기업으로 급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회사가 매출이 성장했으면 괜찮은데 2000년 엔론이 발표한 매출액이 1000억 달러인데 이 140조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7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40조 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근데 실제 매출액은 63억 달러밖에 안 됐다는 거죠. 63억 달러를 매출해 놓고 1000억을 매출했다고 무려 17배나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허위 기업 성장 자료로 주가가 주당 90달러까지 급상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앨론의 레이 회장이나 임원들이 이 주식을 팔아서 무려 11억 달러나 되는 부당 이익을 취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막상 이러한 그 회계 조작이 드러나서 실제 주가는 90달러긴커녕 1달러도 안 되는 26센트까지 하락하고 상장 폐지된 그런 아주 스캔들이 있었던 그런 사태가 바로 앨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앨런 사태에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그 앨런의 회계 조작이 밝혀지면서 공적 자금 투입 없이 회사를 파산시켜버리고 관련자들을 이제 모두 형사처벌했죠. 그리고 이제 앨런의 회계 감사 회사였던 아서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그 회계 연맹이 있었는데 그 아서 앤더슨도 면허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서 앤더슨이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이제 겨우 회생을 시도했지만 뭐 잘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회계감사인이 그
그 회계 감사를 맡긴 회사와 사바사바해서 이렇게 엄청난 회계 조작을 묵인해 준 것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 나이키와 앨런 사태로 인해서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 돼야 된다는 그 윤리 경영이라는 이슈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리 경영이라는 것에 더 나아가서 그 CSR, 그래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2000년 이후에 급속히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영의 발달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장 기계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종업원까지 포함한 관심, 소비자까지 포함한 관심, 그리고 외부 변화까지 포함했던 그런 전략 경영의 시대 이후에 이제는 그 기업이 속한 사회에까지 관심을 두어야 하는 CSR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도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에 대칭되는 말이죠. 기업도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연인과 같이 권리가 있는 반면에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다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거죠. 기업도. 그래서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한 권리를 받았다면 사회를 위해 의무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기업은 이윤 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야 하며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착한 기업, 이제 좋은 기업이 아니고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이 아니고 착한 기업까지 이제 필요하다. 기업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그 윤리 경영과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 중에서 교보증권이 교보생명이 그러한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교보 자회사인 교보증권의 임원으로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윤리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자, 윤리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표적인 보험회사 하나를 쓰세요 하면 이제 여러분들 교보생명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듣고 교재만 봐서는 답할 수 없는 그런 퀴즈를 제가 낼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착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good company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A라는 회사는 1천억 원 매출에 1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하면 B라는 회사는 100억 원 매출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10억 원의 이익을 창출했어요. 근데 이익은 A라는 회사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보통 우리가 매출의 10% 정도의 이익이 나면 그게 이제 보통 회사입니다. A라는 회사는 말하자면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너무 작은 거죠. 우리가 A와 B 이런 회사가 있을 때 어떤 회사가 더 good company이냐 이거죠. 말할 것도 없이 B가 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 이전에는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큰 기업일수록 불사,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급성장하던 시절에 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익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이죠. 적자가 예상되면 금년의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서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이익이 너무 많아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비용을 부풀려서 이익을 낮추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기업 규모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A 회사와 같은 그런 것이 더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과 내실보다는 외형을 중요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997년에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초로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IMF 외환 위기의 원인이 바로 이 기업들의 대마불사라는 그런 잘못된 기업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그런 그 이슈가 대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980년대에 2차 오일 쇼크가 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1979년에 대통령이 암살되는 등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마불사라는 허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직전에 그 OECD, 김영삼 정권 말기에 OECD에 가입을 했어요. OECD 가입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임의로 조작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맡겨 놓다 보니까 이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 위기 때 그 대마불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모두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익도 중요하다. 그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기업 경영 컨셉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위 규모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컨셉이 나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목표가 당장의 조작된 이익보다는 당장의 실현 이익보다는 미래 이익과 시가총액, 즉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기업의 운영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C사는 1,000억 원 매출에 10억 원의 이익을 내는데 D사는 매출은 C사의 절반밖에 안 되는 500억이지만 이익은 C사의 10배인 10억 원의 이익을 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C사는 D사에 비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500억 규모의 사업부가 하나 더 얹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C사의 이익을 못 내는 사업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대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
최근 몇 년간 그 대기업 한국 내 재벌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삼성종합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종합화학은 1980년대 말에 이제 삼성이 화학 산업에 뛰어들면서 생겨난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2016, 7년까지 계속 3, 40년간 해봤지만 그 LG화학이라든가 한국화학이라든가 이런 선두화학 그룹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삼성그룹이 삼성종합화학을 한화에다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익을 못 내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GE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General Electric이라는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이죠. 이 기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전기를 만든 에디슨이 설립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잭 웰치라는 회장이 재임하던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넘버 1, 2가 아니면 안 한다. 이게 넘버 1, 2와 not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 업계에서 1, 2위가 아닌 사업부는 구조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제 GE를 이끌었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잭 웰치는 기업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맷집과 펀치력을 지닌 권투 선수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체중이 60kg고 한 사람이 100kg라면 누가 스피드가 더 빠르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군살이 없는 사람이 빠르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군살이 없으면 순발력이 빨라서 그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계속 하니까 잭 웰치를 중성자탄 잭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구조조정 이렇게 또 이름이 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러한 구조조정은 밝은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반드시 어두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만능이냐, 또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연착륙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되고 끝없이 개혁을 하는 거죠. 혁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대량 실업이 발생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의 주가는 물론 크게 오르죠. 가치가. 시가총액의 주식 수 곱하기 주식 가격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가총액에는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까지도 반영하는 지표가 바로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시가총액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업의 미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업 가치라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식 가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은 장래가 밝은 기업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조정에 앞서는 경영자들은 연봉 외에 스탁 옵션이라는 것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경영자들에게 주가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유인하는 성과 보상 제도가 바로 이 스탁 옵션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주식회사 제도에서 알아보겠는데 그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대리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스탁 옵션은
주식회사의 대리 문제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스탁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스탁 옵션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 스탁 옵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탁 옵션이라는 것은 옵션을 주는 거예요.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권이잖아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약속한 가격에 미래의 어떤 시점에 약속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주가가 5,000원인 그 기업의 경영진에게 더 주가를 올리라는 그런 무언의 뭐냐면 모티베이션으로 스탁 옵션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하면 1년 후에 만원에 주가 만원 개당 주당 만원에 1000주를 살 수 있는 스탁 옵션을 만약에 준다 하면 근데 이 스탁 옵션은 내가 살 권리는 있고 그 주식을 만원에 1000주를 살 권리만 있고 이게 만약에 주가가 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때는 살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3만원이 됐는데 스탁 옵션 보유자는 이 3만원짜리 주식을 만원에 10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이익 봐요? 3만원짜리를 2만원에 아니 3만원짜리를 만원에 살 수 있으니까 한 주의 스탁 옵션을 행사하면 2만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에 1000주를 이제 스탁 옵션 행사하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에 1000주면 얼마예요? 그러면 2천만원? 2천만원을 이제 스탁 옵션을 행사하면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영자들이 연봉 외에 스탁 옵션으로 엄청난 보수를 받게 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스탁 옵션 제도입니다. 요즘 그 IT 기업에서 그 IT 전문가를 뽑기가 힘드니까 신입사원 채용하면서도 스탁 옵션을 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기반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00년 이후에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 이제 나타난 그 기업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기반 기업이 등장하게 돼서 뭐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또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뭐 기업 가치로서는 요즘 아주 세계 탑이 돼버린 그런 기업인데 이들이 다 플랫폼 기반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들은 플랫폼을 제공하며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 돈 버는 방법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아날로그적 사업 모델과 그 디지털 사업 모델을 접합해서 새로운 그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마존이 뭐예요? 아마존이 실제로 상품을 거래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날로그죠. 근데 상품을 거래하면서 무엇을 활용하냐면 디지털 사업 모델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접합해서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죠. 이제 중국 학생들은 뭐 잘 이게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과제할 때
알리바바에 대해서 주제로 하면 좋습니다. 자, 알리바바의 그 플랫폼 생태계를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알리바바가 여기 B2B, B2C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엄청난 그 거래 정보, 결제 정보, 신용 정보, 물류 정보, 이런 것들을 알리바바가 이제 축적을 해오죠. 그래서 결제 정보와 연계돼서는 알리페이라는 그 페이먼트 결제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알리클라우드라는 컴퓨팅 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평가 회사 즈마 신용이라는 신용평가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 마이뱅크라는 인터넷 전문 은행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알리페이의 자산 정보를 가지고 타오바오라는 머니마켓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이제 말하자면 금융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마이소액 대출이라는 또 대출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리바바의 B2B, B2C 플랫폼에는 상품 구매자, 상품 판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상품 판매자가 알리바바 플랫폼에 상품을 올리면 상품 구매자가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사가는, 물건은 여기서부터 여기 가지만 그 거래 정보는 이런 식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류와 관련된 차이나아오라는 그 물류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 플랫폼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 그런 사례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누가 이런 지금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바로 쿠팡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 자료에는 없는데 강의에서 얘기한 것이 퀴즈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퀴즈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꼭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알리바바 플랫폼 생태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반으로 알리페이라는 지급결제, 타오바오라는 수신회사, 또 마이소액 대출이라는 여신회사, 돈을 빌려주는 회사, 그리고 중한 온라인 보험회사와 같은 인터넷 금융그룹으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오바오와 T몰 판매자를 대상으로 5년간 하나로 약 70조 원의 소액 대출 사업을, 이게 뭐 오래전의 정보 데이터이긴 합니다. 대출 사업을 일으켰고, 대출 심사 신용도 평가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보유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 활용해서 기존 은행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알리바바의 핵심 자산은 알리바바의 그런 높은 기업 가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이 데이터에 있다는 거죠. 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안인증 리스크를 제거할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전자삼거래에서 신용평가, 금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페이에 대한 그 최근 실적은 중국 학우들이 한번 과제를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경영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고, 이제 다음 3주차에서는 3강에서는 기업, 또 기업의 형태, 또 기업의 집중 형태,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